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200년 넘게 조종해온 이름이 있습니다. 왕을 움직이고 제국을 무너뜨리며 심지어 전쟁조차 그들의 계산 속에 있었죠. 유럽의 왕실은 그들에게 빚졌고 정부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전쟁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 그들은 이미 세상의 금고를 장악했어요. 세계의 금융의 뿌리, 역사의 뒤편에서 세상을 조종한 보이지 않는 제국, 그 이름은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당신이 아는 세상의 주인 그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지금부터 만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가문 중 하나인 로스차일드. 이들의 이야기는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4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1760년대에 은행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시대였죠. 마이어는 처음에 직물 장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른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발견한 것이 고대 동전과 골동품 거래였어요. 이 분야는 섬유업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헤센 카셀의 비렐름 왕자와의 거래가 마이어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는데요. 그가 한 일은 정말 영리했어요. 왕자가 금화를 사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이어는 먼저 빌린 돈으로 금화를 사서 왕자에게 팔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두 번의 수익을 챙겼어요. 한 번은 8% 수수료에서 또 한 번은 왕자보다 먼저 거래해서 얻는 차익에서 말이에요. 1782년이 돼 매니아자 마이어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비렐름 왕자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 매니저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금융계 입지를 다지려면 은행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 상인들이 충분한 부를 축적하면 더 큰 인정과 신뢰를 얻기 위해 은행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에게는 단순한 부 이상의 꿈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나라와 제국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가문의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돈 자체가 아니라 성취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단지 점수리는 방법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게임에서 승리하고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나 프로이센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그는 5 아들 중 4명을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파견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나폴리에 각각 은행을 설립하도록 해서 유럽 최초의 국제은행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네이선의 런던 진출이 눈부셨습니다. 1798년 그는 런던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국 지점을 세웠어요. 네이선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지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도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네이선은 매우 야심차고 승부욕이 강한 성격이었으며 사업 거래에서 쉽게 감정이 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2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불려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1800년대 초 런던의 섬유 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이선은 이런 성장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서 3가지 수익원을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네이선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성공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원료, 염색, 제조라는 3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조업체들에게 재료와 염료를 공급해드리고 여러분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저에게 공급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아닌 3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었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선은 수익성 높은 섬유와 기금속 밀수 사업에도 뛰어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밀수업자가 된 거죠. 당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대륙 봉쇄령 때문에 밀수업은 고수익 사업이었습니다. 1808년까지 네이선은 뛰어난 경영 능력과 판단력, 예측력 그리고 인맥 덕분에
80만 파운드라는 놀라운 매출 증가를 기록했어요. 이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네이선은 자신의 기업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버지의 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는 런던이야말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었습니다.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는 영국 군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814년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과의 연이은 승리를 바탕으로 전투를 프랑스로 옮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동안 웰링턴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프랑스 동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이선은 이것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로 봤습니다. 만약 그가 이 어려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의 은행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이선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쉬운 일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런던에 정착했을 때 동인도 회사가 80만 파운드 상당의 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에 가서 전부 다 샀어요. 웰링턴 공작이 그것을 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의 어음 중 상당수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에게 와서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얻었지만 포르투갈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떠맡아서 프랑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해본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로스차일드 은행은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고 정부 채권 발행과 국제 송금 업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유럽이 전쟁의 온상으로 변하면서 각국은 외환 시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지면 종종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쟁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은행 네트워크는 독특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현대 은행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원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계에서는 정보가 전부이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보망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초기에 성공적인 외환 거래자들 중 하나였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민간 운송업체를 이용하고 심지어 잘 훈련받은 말과 비둘기까지 활용해서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투기가 그들에게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죠. 런던 지점의 수익은 계속 증가했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개인 재산은 당시 영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적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1836년 7월 28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네이선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고 90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런던 타임스는 보기 드문 최상급 기사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이 도시와 어쩌면 유럽 전체에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그와 비슷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이선의 죽음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가 없어도 계속 살아갔어요. 이미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들은 분산화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죠. 파리에 있는 네이선의 남동생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가문 왕조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제임스에게 로스차일드로서의 부담감은 엄청났습니다. 정부 채권과 전쟁 자금 조달이 이 가족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네이선의 막내 동생 제임스는 다른 세 형제들보다 형의 뜻에 훨씬 덜 복종적이었어요.
막내 동생은 지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네이선과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더 나은 교육이라는 장점도 있었죠. 그는 파리에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했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곧 철도라는 새로운 급성장 산업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가문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18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어요. 1825년 영국의 스톡턴 달링턴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는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지형을 바꿔서 궁극적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와 지역들을 연결했습니다. 1840년대 내내 로스차일드 가문은 많은 철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수료와 철도 채권, 주식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어요. 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위험을 줄였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당시 프랑스에서 신디케이트로 알려진 조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투자 컨소시엄의 초기 형태였어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가족 사업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면서 은행은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창출했어요. 야금술, 광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 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익이 급증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 당시 산업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더라도 말이죠. 1840년대에 이르러 연이은 전쟁 패배를 겪은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 결과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금융가들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프랑스 은행의 수장인 제임스는 자신의 기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조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들 라이오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비엔나와 파리에 있는 그들의 지점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고 런던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그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업은 거의 2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어요. 라이오넬에게 삼촌의 지점을 구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의 런던 은행은 대출을 주선해서 삼촌의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이오넬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 유대인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1847년 8월 라이오네 드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의회 자유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고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려면 그는 성경에 대한 선서를 낭송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라이오넬은 거부하고 오직 구약 성경에만 맹세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나이가 들면서 라이오넬은 점차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오넬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새로운 은행 제국이 등장하여 로스차일드의 지배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니어스 모건은 상업은행인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영국 은행가였습니다. 1864년 피바디가 은퇴하자 주니어스가 회사를 인수했어요. 주니어스 모건에게는 항상 엄숙하고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조숙한 중년의 청년처럼 옛 금융가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숙하고 사무적이었으며 항상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니어스 모건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려면 정부 자금 조달을 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800년대 은행가에게 전쟁보다 더 큰 기회는 없었거든요. 1867년 프랑스는 네덜란드로부터 룩셈부르크를 매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프로이센의 총리이자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군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 선언은 프로이센의 지도하에 독일 통일을 더욱 촉진할 전쟁을 꿈꾸던 비스마르크의 열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처음부터 난폭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는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석한 지성과 엄청난 정확성 말이죠. 그의 난폭함과 지성의 조합이 그를 모험이나 술 취한 과격함, 결투 혹은 펜싱으로 이끌었어요. 1세기 동안 전쟁에 자금을 지원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의 승패를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강력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프랑스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스차일드와 베린 같은 주요 은행들이 프랑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는 반면 주니어스 모건은 이것을 평생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패배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회복력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했지만 프랑스 경제는 매우 다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징수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니어스 모건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프랑스 군대를 위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했어요. 그는 미국 은행가로서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독일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이 갈등은 1871년 프랑크푸르트 조약으로 종식되었고 프랑스는 상당한 영토를 잃었으며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홀에서 독일 제국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비스마르크가 예측했듯이 패배한 프랑스는 대출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1873년에 채권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주니어스 모건은 이 횡재로 엄청난 돈을 챙겼어요. 그 대출로 그는 무려 150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회사 자본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는 정부 재정 부문에서 고위직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이제 모건 가문은 로스차일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주니어스의 아들 제이퓨는 아버지보다 더 야심차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철도와 제철업에 투자하면서 산업계의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독점적 지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유럽 주요 도시에 분산된 은행 지점을 통해 국제적 자금 이동과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 글로벌 투자 은행의 선구적 모델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전쟁 자금과 인프라 개발 자금을 조제 시도 전개 속달하면서 국채 시장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895년부터 1907년까지 유럽 각국 정부에 약 4억 5천만 달러를 대출했죠.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여러 투자자를 모아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컨소시엄의 초기 형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금융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관된 금융기관은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에드몬드 로스차일드 그룹입니다.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글로벌 자문, 자산 및 부관리, 대체자산 부문 등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11억 5천만 유로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기준으로 M&A 자문 건수와 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상위 10위권 투자은행으로 꼽히며 2018년에는 완료된 M&A 거래 건수로 유럽과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에드몬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약 2천억 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현재 아리안드 로스차일드가 CEO로 경영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두 로스차일드 계열 은행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문 이름을 사용하는 두 기업이 부유한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 외에도 유럽, 남북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12개 이상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유명한 샤토 무통 로스차일드도 포함됩니다.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2004년 금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2세기 동안 거래해온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때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지만 수세기에 걸친 후손들 사이의 재산 분산과 공동사업의 해체로 인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10위 안에 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선데이 타임즈 보도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을 10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2024년 부자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았어요. 주요 가문 구성원들의 개별 재산은 다양합니다.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50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RIT 캐피털 파트너스의 회장이었고 2024년 2월 87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2023년 로스차일드 가문은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를 비상장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로 회사 가치는 37억 유로로 평가되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상장 상태가 종료됩니다. 이는 가문이 더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단기 시장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2024에 2025년제 로스차일드 앤 컴퍼니는 장기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자문 분야의 우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석탄과 철도에 투자했던 가문이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가족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로스차일드 왕조의 오랜 성공 기반 중 하나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강한 유대감과 독특한 사업 운영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성공을 이어가는 이유죠. 마이어가 죽기 전에 만들어놨던 엄격한 가훈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융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유럽 금융계를 지배했던 절대적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독립적이고 가족이 통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M&A 자문과 자산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 기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은행이 어떻게 나폴레옹 전쟁을 좌우하고 유럽의 철도 시대를 열고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보면 정말 놀랍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일이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이 놀라운 금융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